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 트럭에 실린 한국미 4일 포착. 2. 우크라, 닭 잡는데 현궁. 3. 독일, 또 한 무기의 어깃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육군의 최신 훈련에서 강력한 화력을 과시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현대방산의 천무 2문 로켓포와 K9 자주포 15문이 투입되어 총 200여 발이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천무는 놀라운 사거리를 자랑하여 6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였고, K9 자주포 역시 40km 떨어진 표적을 장사거리 포탄으로 명중시켰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최초로 자주포 1문으로 포탄 3발을 동시에 발사해 표적에 명중시키는 토트 사격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그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K9 자주포는 명품 자주포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고히하였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는 세계 군수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무기의 수출은 한국 방산의 놀라운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업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의 이러한 성과는 군사 기술력과 무기체계의 발전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가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산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무기 개발로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가속하고 있는 K방산 수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첫 번째 천무 다연장 로켓의 인도는 8월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소련제 장비를 현대 장비로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장비는 가장 현대적 장비이고 폴란드 국방부는 좋은 거래를 했습니다. 폴란드의 옐츠, 젤크 차량에 장착된 천무 발사 장치는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km까지 떨어진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는 최대 40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시속 80km의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물어전 한국 방산이 또 한 번 신속한 스피드를 보여주며 폴란드 국방장관의 입에서 기어코 감탄이 나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폴란드로 배송될 FAO-OGF의 첫 번째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경남 사천의 KAI 본사에서 FAO-OGF를 흐뭇하게 돌아보던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장관이 생각지도 못한 무기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이는 마리우스 국방장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지난 5월 18일 폴란드형 천무를 제작하기 위한 폴란드의 전술트럭 옐츠가 한국에 도착했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도입하면서 자체는 자국의 전술트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었고, 이들 위한 차량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통합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겨우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이번 출고식에서 통합 작업을 완료해버린 모습을 공개해 폴란드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빠르다 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마리우스 국방장관도 천무를 보고 오 천무 라고 감탄을 참지 못했습니다. 보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완성된 폴란드형 천무에 마리우스 장관도 환하게 웃으며 언제나 신속한 납품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지 8달 만에 폴란드형 천무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1년도 되지 않은 8월부터 폴란드로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폴란드군을 위한 동합작업까지 공정이 추가되었는데도 K2, K9 못지않은 납품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발사대의 형상과 폴란드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폴란드에서 천무를 구입하면서 천무용 탄도미사일 KTSM-1을 패키지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차체에 천무 발사대를 결합해 만들어질 이 새로운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형 K9, 크랩 자주포처럼 갑각류의 이름을 따 WR300 호마르라고 명명되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호마르를 자세히 살펴보면 로켓 발사대가 기존 구형 천무 발사대와 다르게 KTSS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될 천무는 KTSSM을 운용 가능한 개량형 천무로 계약이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폴란드 군사 매체 FNC14에서도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폴란드 육군은 천무와 함께 600mm 구경의 사거리 290km의 정밀 유도 탄약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거리 300km급의 600mm 구경의 정밀 유도탄이라면 명백히 천무용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1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한국형 ATACMS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KTSSM은 천무를 여타 다른 다연장 로켓과 구분되게 만들어주는 특징으로 천무에 미사일 포드당 한 발씩 최대 2발까지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입니다. 폴란드보다 앞서 천무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UAE에서도 KTSSM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었죠. 그리고 이번 폴란드에 납품할 천무는 본격적으로 KTSSM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납기 일을 앞당기는 것도 모자라 폴란드의 요구사항까지 전부 충족시키며 K방산이 괜히 명품이라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함께 한국 방산의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이집트인데요. 지난 11일 이집트의 한 군사 전문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도색이 입혀져 있는 K9 자주포였는데요. 사진을 올린 이집트 군사 전문가는 이 사진이 이집트의 200 군사 공장에서 촬영한 K9A1이지, 즉 이집트 수출형 K9 자주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같은 공장에서 이집트형 K9위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즉 사진에 찍힌 K9이 이집트에서 처음 생산된 시제품이라는 뜻으로 K9 자주포의 이집트 현지 생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K9위 제조사인 한화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K10 탄야군반 장갑차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처음으로 수출을 성사시켰었습니다. 이후 2024년부터 초도 물량을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이집트 현지 라이센스 생산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진이 유출되면서 한국에서 초도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집트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이집트 K9 사업이 이례적으로 앞당겨진 원인으로는 최근 호주에서 K9 2차 도입 계약을 취소하면서 호주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집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K9이 조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군수공장은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집트의 200 군수공장은 이집트군을 위한 M1 에이브람스를 생산해왔었던 이집트 최대 군수공장 중 한 곳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집트군은 무려 240대의 F-16과 1360대의 M1A1 에이브람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 중 가장 많은 M1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이집트 육군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인 M1 생산 공장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할 계획이 드러나며 이집트에서 K9의 전력화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까지 K9을 위해 내주면서 K9의 전력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수에즈 운하 통행료는 이집트의 3대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이집트 GDP의 약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에서 건조한 에버기븐 호가 수에즈 운하를 들어막았을 당시 이집트는 단 일주일 만에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었죠. 즉, 만약 수에즈 운하 인근 해역이 적 함선에 의해 몽쇄된다면 이집트의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 함대가 아예 이집트 해안으로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40km에 달하는 사거리의 해상 표적을 대상으로 한 토트 사격까지 가능한 K9 자주포를 해안 방어용 화력 체계로 도입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체코 언론에서도 유럽의 무기에 대한 굶주림을 한국은 불과 3개월 만에 채워줄 수 있었지만 미국은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하며 미국과 유럽의 군수공장이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아시아의 군수 강국 한국이 유럽 시장을 성공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이웃한 폴란드에서 도입한 K9, 천무, K2, FA50 등 한국 무기들의 뛰어난 성능과 신속한 납품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의 유럽 진출이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 체코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신형 전차 5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시대 최강의 전차로 꾸미고 있는 K2 흑표,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가 체코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을 테지만
폴란드가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후 성공적인 무기 도입을 보여주면서 체코 여론이 한국의 호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와 폴란드에서 보여준 신속한 납기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진행될 체코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산업계는 찬사를 받아야 마땅한 엄적을 이루어냈었습니다. 무기 수출량을 74%나 끌어올리며 한국을 단숨에 세계 9위의 방산 수출 강국으로 부상시켰었죠. 이 정도 성과를 올렸으면 조금은 안이해질 만도 한데 한국 방산업계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뛰어난 생산 능력으로 납기 기록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K방산의 신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자랑스러운 방산 역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눈이 녹으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적할 유일한 맞수라 평가받던 러시아군의 전력과 이들이 보유한 무기들의 뻥스펙이 낱낱이 까발려진 것인데요. 생존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던 Ka-52 공격 헬기는 7.62mm 기관총에 기체가 찢겨 추락했고 실전 명중률 100%라 자신하던 러시아제 3의 밀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 3발 중 2발이 표적을 잃고 방황하는 등 모두가 허우대만 멀쩡한 과시용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받은 방산 수입국들의 러시아제 무기 계약 파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동안 조용히 입소문 타던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은 밀려드는 주문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효자 목록에 새롭게 리스트업된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근황과 각국의 관심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현궁은 개발이 완료된 2015년만 하더라도 제블린의 아류작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당시 현궁을 수입한 사우디와 UAE 역시 큰 기대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2015년에 터진 예멘 내전으로 아랍 국가들의 대전차 미사일이 동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제블린의 활약으로 큰 이득을 보아온 사우디는 다시 제블린의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그 틈을 메꿔줄 차선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우디는 큰 기대 없이 당장 무기가 급해 한국에 손을 벌린 수준이었는데 막상 현궁을 써보자 그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ATK 현궁은 아군에게는 병력을 지키는 수호천사로 적군에게는 탱크와 장갑차마저 터뜨려버리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현궁이 이미 제블린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틀리는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답게 길이는 1.2m에 불과할 정도로 아담한데요. 하지만 무게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블린은 조준기만 해도 6.4kg이고 미사일과 발사관은 15.9kg에 달합니다. 이 정도 무게면 보병 한 명이 운용하는데 심각한 무리가 될 정도인데요. 실제로 제블린은 2인 1조로 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면 현궁은 보병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길이는 1.5m, 무게는 고작 13kg에 불과합니다. 일단 휴대성 면에서도 제블린이 감히 현궁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휴대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관통력만 뒤받쳐준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인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 전차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제블린은 600터부터 800mm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관통력에서의 우위는 우리 현궁이 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전 테스트와 우리 개발진들의 실험에 알려진 현궁의 관통력은 무려 900mm에 달합니다. 이 정도 관통력이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라도 직격탄에 무사할 수 없는데요. 그나마 제블린이 현궁보다 나은 점은 사거리입니다. 제블린의 사거리는 4.7km로 동세대의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제블린 초기형의 사거리는 2.5km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궁 사거리인 2.5터부터 3km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제블린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개량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현궁의 잠재력 역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궁의 사거리가 짧은 것은 산악 지형이 많아 긴 사정거리가 필요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고 수출형에서는 이를 충분히 개선할 의지와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제블린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처럼 사거리 연장형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궁은 짧은 사거리에도 명중률만큼은 동세대 어떤 대전차 미사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데요.
사우디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장갑차같이 느린 목표물뿐만 아니라 차륜형의 빠른 목표물까지 놓치지 않고 명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의 연락책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암살한 장면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들이 놀랐던 첫 번째 이유가 고작 오토바이 한 대를 박살내기 위해 1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을 날리는 사우디의 자본력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작은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하는 현궁의 압도적인 민첩함과 명중률이었습니다. 실제 현궁은 뛰어난 유도 성능으로 한 번 목표물을 포착하면 바위 뒤까지 쫓아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더구나 현궁은 제블린보다 더 후계기인 만큼 한국의 뛰어난 반도체 기술력으로 훨씬 스마트한 유도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현궁을 보고 한국의 가장 위험한 IT 제품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시 현궁의 최대 장점은 생존성입니다. 제블린은 스팅어와 유사한 적외선 CCD를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해 스팅어와 마찬가지로 유도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에 30초의 냉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현궁은 앞서 말한 것처럼 탁월한 유도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비냉각식 적외선 CCD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 시간 없이 사수가 포착한 뒤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시광선 카메라를 탑재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궁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전차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제블린은 1대당 가격이 무려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반면 현궁은 1대당 가격이 1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3분의 1에 불과하니 그야말로 가성비 갑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니 세계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이 현궁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성능을 보여준 제블린이란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으며 미국의 무기고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제블린을 대신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우리 현궁이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후보로 꼽힌 것입니다. 빛과 같은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현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체 개발을 담당하고 LIG 넥스원이 미사일의 체계 종합과 생산을 맡았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만각 방식인 파이어 앤 포겟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수의 생존성 향상을 비약적으로 많이 올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사격 후 후폭풍이 적어 실내 사격도 가능하고 앉거나 서서 쏘는 것은 물론 소형 경량이어서 운용이 쉽습니다. 이는 보병이 직접 휴대하는 것은 물론 소형 장갑차에 탑재해 사격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사격 후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발사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효 사거리와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 당연히 해외 바이어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제블린을 제외하고 우리 현군과 대적할 만한 경쟁 상대로는 중국의 홍젠 HJ-12를 꼽을 수 있는데요. 홍젠은 사거리 4km의 관통력도 1100mm에 달해 현행의 그 어떤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도 최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HJ-12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제조국이 바로 중국이며 실전 검증 사례가 적다는 것입니다. 냉전의 한 축으로 세계 양강 체제를 이끌었던 러시아군 역시 자국 무기의 페이퍼 스펙을 믿지 못해 사용을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HJ-12위 스펙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지사인데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뻥 스펙이겠거니 관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만큼 전차를 보호하는 방법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K2 흑표에 탑재된 복합연막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의 유도 기능을 교란하는 적외선 유도 교란 장치,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당하기 전에 선제 타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동 파괴 체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보병과의 재병합동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방어 체계보다 보병과 전차를 동시에 같은 전장에서 운용하는 보전협동 작전이 전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부대라고 하면 전차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병과 혼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보전협동은 한 나라의 전차 운용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우리 기계화 부대는 전차가 요충지를 선점하고 보병을 엄호하는 동안 보병이 먼저 진격해 대전차 미사일 등 전차에 위험이 되는 적군을 소탕하는 것을 기본 전차 운용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 하더라도
전장에서는 얼마나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의상이 세계 정상 수준에 올라선 만큼 우리 지상군의 운용 능력 역시 방산교역국들에겐 충분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전차 무기의 개발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섬 지역에 나타난 영국군의 전차가 독일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전쟁에 처음 등장한 전차의 위력에 보병 전력은 추풍낙엽으로 쓰러져 전차는 적국의 병사에게 상대할 방법이 없는 괴물로 인식되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 당시에도 파죽지세로 밀려내려오는 북한군과 소련제 전차에 우리 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에 대적할 전차가 없거니와 소련제 T-34 전차를 잡을 만한 대전차 화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25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에게 전차 공포증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고, 이미 성능과 위력 면에서 북한군 전차를 아득히 따돌린 세계 정상급 국산 전차를 만들고 있으며, 강대국의 전차까지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개발, 수출하는 방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현궁의 성공적 개발로 우리는 향후 단거리 대전차 무기 및 장거리 전술 유도무기 개발과 국내 지형에 적합한 영상 탐색기를 설계하고 고성능 성형 작약탄두의 제작에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내 방위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땅크연구소는 2020년 중국으로부터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한 신형 전차 M2020를 공개하고 공식 행사에 열병식에 동원하는 등 몰라보게 달라진 지상군의 의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실제 이 전차가 정치적 선전도구가 아닌 실제 3세대 전차라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현궁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우리를 믿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해준 많은 교역국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방산 제품의 품질 확보와 기술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한 대에 1,300억 원이 넘는 F-35A 폐기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4일 제17 전투비행단에서 훈련을 위해 이륙한 F-35A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서산기지에 동체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0kg에 달하는 대형 독수리가 좌측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과 조종관을 제외한 모든 장비의 기능 고장을 일으킨 건데요. 물령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고작 독수리 한 마리에 현대과학기술의 총집합이라는 전투기가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게 말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 F-35A는 시속 900km로 비행 중이었고, 연료량과 무장 탑재량을 고려했을 때 비행 중량은 20톤에 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kg의 장애물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할 시 충격량은 30톤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독수리 사체는 F-35A 위 흡입구와 무장적 제실 사이 벌크헤드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헤집어놨고, 전자장비와 유압장비를 엉망으로 박살내 놓았습니다. 당연히 기지와의 통신은 불가능했고 산소마저 공급되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사격장 진입을 위해 330m 위 저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파일럿이었던 배소령은 전자장비가 먹통이 된 상태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해서 해안선을 따라 침착하게 기체를 조종했습니다. 언제 엔진이 멈출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라 당장에라도 비상착륙을 해야 했지만 유압도관이 파괴되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조차 전개되지 않았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공군 지휘부에서는 유사시 기체를 바다에 불시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배소령이 직접 서산기지에 비상착륙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신들린 듯한 조종술로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35A로는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에 성공한 건데요. 민간인을 사고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공군 파일럿으로서의 신념과 고도로 숙련된 조종술, 서산기지의 화재 방지 대책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외관상의 파손 부위도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사고가 난 F-35A를 수리한 뒤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 최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 측에서 수리 시 예상 금액으로 자그마치 1,100억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동체 착륙 탓에 F-35A 위 기골, 엔진 등의 손상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벌크헤드가 뚫리면서 내부 장비에 막대한 손상이 발생한 게 수리비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오버홀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이에 우리 공군에서는 아예 수리가 아닌 폐기 또는 교보제 활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전투 임무에는 투입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F-35A 1기에 1,300억 원인데 이를 1,100억 원 내고 수리하느니 기체 수명을 따져봤을 때 이해득실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는 비용을 떠나 수리가 언제 완료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1년 사이에만 F-35A는 무려 234회에 달하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입한 지 수십 년이나 된 F-4E, F-5 전투기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많은 고장 횟수인데요. 게다가 국내에서는 록히드 마틴의 견제로 인해 자체적인 수리도 불가능한 데다 부속품도 확보할 수 없어서 기능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들을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수리가 늦어져 4개월이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록히드 마틴이 얼마를 부르든 수리 기간을 얼마로 정하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비롯한 전투기 독자 개발 기술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또 대한민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 일명 랜드 400 페이즈 3에 선정되기 위해 독일이 특단의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랜드 400은 대한민국의 레드백과 독일 링스가 결선에서 맞붙은 채 오랜 시간 표류 중인데요.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에서 근소하게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호주가 최종적으로 레드백을 도입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현수장치와 무한궤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레드백은 K2 흑표와 마찬가지로 ISU 앞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탑재하고 고무 궤도를 장착한 반면 링스는 일반적인 토션바와 철제 궤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험지 주파 능력과 승차감, 연비, 소음 등 기동력 부분에서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포와 포탑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현지 협력사 EOS에서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하는 데다 주포로 미국 노스럽 그루먼에서 개발한 부시마스터 MK.44 S30mm 기관포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부품 수급이 굉장히 쉽고 유사시 미군이 호주에 비축해둔 30mm 기관포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스는 오로지 라인메탈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포탑과 주포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부품은 물론 탄약 수급처까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호주의 레드백 도입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랜드 400은 호주 정부의 의중이 변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고 때마침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복서 장갑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복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초도 물량 25대를 제외하고 현지 면허 생산으로 총 211대의 복서를 도입했습니다. 즉, 지금 독일은 바로 이 호주에서 생산하는 복서를 역수입하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도입 사업인데요. 이는 누가 봐도 링스 수출을 위해 복서를 역수입하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독일 내부의 장비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니 일거양득인데요. 이대로라면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정치적 로비 때문에 대한민국 K2 흑표가 최종 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드백의 호주 진출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 번은 당했어도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독일과 비슷한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현지화 모델인 AS9 헌츠맨을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MIL-1560H 방탄강 생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방탄강을 역수입해서 이집트 K9 수출 물량 제작에 사용하는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한국제 방탄강을 호주에게 구매해서 이집트에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K9 일문 제작에 들어가는 방탄강의 양은 약 20톤으로 이집트와 계약한 K9 패키지 물량을 생각하면 대략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호주에서 레드백을 도입할 시 호주산 MIL-1560H 방탄강으로 차체를 제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쯤이면 독일의 복서 역수입 작전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 400 페이지 3는 사업 초기 잠갑차 도입 물량만 450대, 약 24조 원에 육박했지만
국방개혁에 위해 호주 정부의 전략 기조가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확보로 바뀌면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장갑차 129대 도입, 8조 원 규모에 불과한데요. 물론 여전히 큰 규모는 맞지만 사업 자체가 너무도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니 굳이 역수입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랜드 400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랜드 400은 단순히 호주 차기 장갑차로 선정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레드백과 링스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첨단 장갑차입니다. 전 세계가 랜드 400이라는 투기장에서 승리를 차지하는 게 누구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즉 호주가 어떤 장갑차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레드백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와 미국까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두 나라도 덩달아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세대 장갑차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랜드 400 선정을 노력하는 건데요. 부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레드백이 좋은 결과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한 실무적 결정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G7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장갑 구급차, 방공 레이더 등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를 승낙하고 1순위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일명 코뿔소 K600 장애물 개척전차입니다. 코뿔소는 미국제 M9 에이스의 고질적인 방호력 문제, 하찮은 수준의 기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K1A1 전차의 차체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장애물 개척전차인데요. K1A1 전차 차체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만큼 유기압, 토선바 혼합 방식 현수장치로 31도에 달하는 등판 능력을 확보했고 대전차 지뢰를 밟더라도 차체와 지뢰 제거 쟁기에는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높은 방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뢰 제거와 장애물 개척에 있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코뿔소의 지뢰 제거 쟁기는 지뢰만 흙을 동시에 양쪽으로 파밀면서 약 3.8m 폭의 길을 만들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후방 양측면의 통로 표식 장비를 이용해 추가 작업 없이도 빠르게 안전 통로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감응질의 무력화 장비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지뢰를 미리 기폭시킬 수 있습니다. DMZ라는 초거대 지뢰지대를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인데요. 코뿔소가 장애물 개척전차라는 명칭처럼 다양한 장애물 제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지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례로 코뿔소의 굴삭팔은 최대 2.5톤의 중량을 옮길 수 있고 버킷 대신 파쇄기를 장착해 콘크리트 장애물 개척에도 유효합니다. 현재 기갑 장비가 부족한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다층적인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의 방어선이 이중 지뢰지대, 대전차구, 철조망, 용치 등의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참호로 구성된다는 걸 고려하면 전선 공략에 뛰어난 장애물 개척전차는 필수적인데요. 민간 분야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단 15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약 25만 평방킬로미터의 지뢰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의 70%는 전선이 아닌 민간인 주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많은 지뢰 제거 장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코뿔소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불러오길 바라겠습니다.